네, 여러분들이 서양음악사 하면 어디에서부터 서양음악사를 떠올리실지 잘 모르겠는데, 제일 오래된 음악, 뭐 생각나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일 역사적으로 오래된 음악, 뭐가 있을까요? 그레고리오 성가? 네, 맞아요. 자, 제가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막 몇 컷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그냥 되게 전형적인 걸 얘기를 했었죠. 자, 음악은 가장 전형적인 장르를 통해서 시험에 나와요. 문제가, 그러니까 그 시대를 가장 대표하는 어떤 전형적인 사진을 아까 제가 보여준 것처럼 가장 전형적인 악곡이 나와요. 그래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일반적인 특징을 답으로 쓰게 하더라도 문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르들을 한번 이렇게 쭉 같이 보면서 아까도 얘기했어요. 영향을 받은 건 뭐고 달라진 건 뭐냐. 요거를 우리가 한번 짚어볼 거거든요. 근데 서양음악사 이제 선생님께서 그레고리오 성가를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요거가 나온 시기는 대략 뭐 이제 책마다 너무 많이 달라서 6세기, 7세기, 8세기, 9세기 뭐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불리고 있는 음악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잠깐 들어보셨을 텐데 이걸 내렸군요. 그냥 음악만 네. 자, 여기만 제가 오늘 들을 게 다 이렇게 한 프리즈 정도씩밖에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시간상. 자, 그레고리오 성가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생각나세요? 장르로? 아니면 작곡가로? 모테트. 그죠? 그래서 요거가 뒤에 이제 모테트라는 장르로 나타나죠. 그래서 아마도 모테트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모테트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모테트라고 한다면, 자, 그래서 요게 대략 이제 한 16세기 정도에 15에서 16 정도이고요. 얘는 뭐 9에서 11, 물론 그 이후도 쭉 있지만 그 이전으로 보기도 해요. 자, 그러면 또 뭐가 생각나세요? 응? 오르가눔. 네, 오르가눔은 요거가 되기 바로 전에 나오는 여기쯤에 오르가눔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그 뒤로 쭉쭉 가볼까요? 또 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음악사를 나눌 때요. 보통 제가 크게 300년 단위로 아까 분기점을 만드는 시기가 있어요. 여기가 너무 길구나. (1300년) 이게 뭐예요? 여기가 아르스 노바,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뉴 뮤직. 또 그러니까 뉴 뮤직이라고 하는 게 여기 1900년에서 그 시대를 자기네들이 일컬어서 자,
이거는 이탈리아어로 얘기를 하고 쟤는 불어로 얘기를 하고 얘는 영어로 얘기를 해요. 서양음악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를 얘기할 때 1300년, 1600년, 1900년 이렇게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하거든요. 뭐가 달라졌을까? 그러면 아르스노바 이전의 음악과 아르스노바 이후의 음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달라진 점은 우리가 리듬을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리듬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음악에 있어서 선율과 리듬과 여기서는 대표 장르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선율, 리듬, 그 다음에 형식, 그 다음에 짜임새, 그 다음에 음색. 자, 이런 걸 가지고 이 시대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제 사진을 이렇게 어렸을 때와 그 다음에 약간 그래도 풋풋한 대학생 그 졸업 사진 뭐 이런 거와 그 다음에 아기를 안고 있는 그 사진을 보시면 그 사진이 갖고 있는 전형성이 있죠. 이거는 약간 아기 엄마 같은 그거를 품기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 무언가가 뭐냐 하면 머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의상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표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음악을 얘기할 때 그 음악이 그런 전형성, 이게 아줌마 같은 얼굴인지 이게 아니면 뭐 대학생 같은 얼굴인지 아니면 꼬마 같은 얼굴인지 이런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음악에서의 요소는 요런 것들이에요. 그쵸? 그래서 지금 그레고리오 성가를 우리가 들어봤는데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율은 선법, 교회 선법으로 되어 있고요. 리듬은 들어보니까 음악이 주기가 박절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쵸? 그래서 박절이 별로 안 느껴지는 그런 음악이었어요. 그러면 형식은 여기에는 가사에 따라서 만들어지죠, 음악이. 그래서 이 가사의 액센트를 따라서 가사를 따라서 형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리듬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짜임새는 우리가 한 선율밖에 안 들렸죠. 그쵸? 여러 성부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음색을 들어보니까 남자들이 어떻게 불러요? 무반주로 불렀죠. 그쵸?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어느 시대를 대표하는 장르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장르의 음악적 특징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거가 언어는 뭘로, 얘는 이제 가사가 있는 음악이니까 언어까지 얘기를 하면 언어는 얘는 뭘로 되어 있을까요? 얘는 네,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전형적인 무언가 그 장르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1300년, 1600년 그리고 1900년 이렇게 나눈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음악과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들려드릴 요 음악을 굉장히 약간 극단적인 차이가 있는데 자, 이건 언제 음악이에요? 20세기 음악인 건 확 알겠죠? 자, 언제 음악이냐면 20세기에 여기서의 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영향을 많이 주냐 하면 조성의 유무. 물론 그거 말고도 다른 부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조성의 유무에 따라서 이게 거의 잘 안 느껴지는 음악들에 뉴뮤직이라는 이름을 붙이거든요. 새롭다. 여기는 그러면 여기는 뭘까요? 여기에서
1600년이면 이때가 여기가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1400년이 있고 1500년이 있고 이랬을 때 요 정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여요? 무슨 시대라고 이야기할까요? 르네상스. 그쵸? 여기를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를 르네상스 시대다. 자, 그럼 요 앞은 뭐라고 그럴까요? 중세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저 앞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중세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러면 한 4세기보다 더 앞의 시대는 거기는 고대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일단은 양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름을 붙이죠. 그쵸? 그래서 저에게도 유년기라는 이름의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라고 이름 붙인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청장년이라고 이름 붙이는 시기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형태가 달라지죠. 특징적인 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공통으로 묶을 수 있는 어떤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시기를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변화를 일으키는 시점을 이제 우리가 시점이 있잖아요. 보통 사춘기라고 하는 시기가 딱 이제 그런 시기죠.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북한이 못 쳐들어오는 게 중2 때문이라면서요. 저희 딸이 올해 이제 중2가 돼요. 그래서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 어떤 시기라고 하는 각 시기별로 이름을 붙일 때는 묶을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사춘기다. 그랬더니 저희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야, 사춘기가 아무리 강해봤자 갱년기를 넘어갈 수 없어. 그러면서 갱년기 앞에서 어디 까부냐고 이제 그 얘기는 하던데, 사실 사춘기다, 갱년기다, 이거 인생에서 확 바뀌는 시점이거든요. 그 확 바뀌는 시기가 바로 아르스 노바라고 하는 그 시기는 음악이 계속 3분 리듬으로 모든 리듬을 나눴던 시기에서 2분 리듬으로 넘어오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음악이 완전 확 달라지겠죠. 사춘기 지나간 아이를 보듯이. 그래서 여기서 리듬이었다면 여기에서는 짜임새예요. 짜임새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텍스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겨울에서 스웨터 입으신 분들 많으신데 스웨터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요런 줄이 있고 요런 줄이 있어서 얘네가 이렇게 서로 얽혀서 이제 스웨터가 되잖아요. 이 결이 여름 옷 같으면 어때요? 엉성해가지고 안에 이너 입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성긴 그런 스웨터를 입기도 하고 겨울에는 되게 뻑뻑하게 입죠. 근데 음악이 가는 선율이 하나가 들릴 때 우리는 이거를 단선율이라고 하고 얘네가 각각 따로따로 이 리듬이 갈 때 뭐라고 해요? 폴리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가는데 나머지가 화성적으로 이렇게 받쳐줄 때 이걸 뭐라 그래요? 호모폰이라고 하죠. 찬송가 같은 게 대표적인 호모폰이에요. 위에 따라라라라라리라 가면 아래에 나다라디디라다리다라리다리리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 멜로디를 그대로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를 호모폰이라고 해요. 그래서 호모포니, 폴리포니, 그 다음에 단선율 하나 가는 거는 모노포니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이제 음악이나 약간 서양에서 봤을 때 제3세계 음악들 중에는 헤테로폰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제청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닌데 똑같이 가는 듯이 하지만 다 약간씩 쉐입이 다르게 가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헤테로포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 짜임새에 있어서 이 16세기 음악, 그러니까 17세기 음악은 이 이전에 제가 아까 아베 마리아를 잠깐 들려드렸는데 모노포니 말고 그러니까 폴리포니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음악으로 우리가 귀로 하긴 하죠.
한 라인이 이게 성부예요. 다시 아베 마미 아베. 자, 이거를 그려보면 하나 가고 하나 가고 하나 가고. 그래서 이 모방 기법이라고 하는 어떤 전형적인 기법이 언제 요 르네상스 시대에 굉장히 발전했었던 기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짜임새가 아까 어떤 선생님이 오르가눔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데 오르가눔은 이렇게 있으면 병행 오르가눔 같은 경우는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는 거죠. 4도 차이, 5도 차이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병행, 그 다음에 자유 오르가눔은 요 간격이 좀 더 자유로운 거. 그 다음에 멜리스마틱 오르가눔은 뭘까요? 멜리스마다라고 하는 거는 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따다라라리라 따라리라라 뭐 이런 거 나오죠. 우리 이제 뭐 그 크리스마스 때 많이 부르는 그런 노래들은 가사 하나의 가사에 하면서 불렀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여러 개가 그러니까 여러 음이 붙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멜리스마라고 얘기하는데 하나의 음표에 붙는 대선율이 여러 개가 붙으면 멜리스마틱 오르가눔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서양 음악이 이제 우리 동양이나 그 밖의 지역에 비해서 훨씬 약간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성음악화 되는 지점. 그래서 여기가 시험에서 뭐가 나왔냐면 다성음악이 만들어지는 음악의 악보들을 쭉 주고 어떻게 다성음악화 됐을까? 뭐 가사와의 관계성에서 뭐 얘기를 하세요라든가 아니면 이거를 순서대로 나열하고 쓰라고 하든가 이런 문제가 한 3번 정도 그동안 나왔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어요. 영향 관계가 중요하고요. 터닝 포인트가 중요해요 라고 얘기했죠. 음악사를 공부하실 때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전에는 어땠는데 그럼 그 영향을 받았겠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있고 이 음악이 나오기 전에 엄마 아빠는 누구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꼭 뭐가 나와요? 가끔씩 돌연변이가 나오죠. 그렇죠? 아주 특이한 애가 나와요. 그러면 얘는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어느 한 작품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역사에서 이게 이렇게 아주 약간 무조 음악 같은 거를 누가 이렇게 쓰고 나니까 그런 감성들이 쓸 수 있을 만큼 후기 낭만에는 이미 화성이 막 붕괴되고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오는 거지 어느 순간 퍽 하고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음악사에서는. 그러니까 항상 이전 음악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전에 어떤 음악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가 있겠죠. 그쵸? 같이 그 음악이 나올 때 또 같이 나오던 음악이 있어요. 멜리스마틱 오르가눔이 나올 때 여기 이제 12, 13세기가 이제 되는 시기인데 아르스 안티쿠아라고 하면 보통 아르스 노바는 새로운 거고 안티쿠아는 옛 음악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의 음악들을 살펴보면 그때 나왔던 장르가 여기 뭐 그레고리오 성가도 있지만 오르가눔도 있고 모테트도 있고 여기에 콘둑투스라는 장르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세음악 드린 거를 한번 보세요. 요거 프린트. 오늘은 이런 거는 구경만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심화반 때 하는 자료들이라 주로 우리 이제 서양음악사 심화를 모든 음악사의 각 주요 씬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그럼 보세요. 거기 중세음악은 거기 세속음악이 있고요. 그리고 다성음악이 있는데 다성음악에 뭐가 있어요? 콘둑투스가 있고 모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모테트 안에서 다시 13세기 모테트, 프랑코식 모테트, 페트루스식 모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성음악 안에 또 포케투스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장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음악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하면
콘덕투스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이제 다르죠. 그럼 여러분들은 뭘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거는 시험으로 갔을 때 얘기예요. 콘덕투스하고 모테트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멜리스마틱 오르가눔하고 자유오르가눔을 또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요게 첫 장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앞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한 부분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또 맥락을 이제 설명을 드리다가 이렇게 깊이 오늘 못할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수준을 보여드리려고요. 지금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각 시대에 뭐가 나왔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다시 하위로 뭐 어느 정도 나뉘는지 시대 구분만 하고 오늘 끝날 거예요. 그래서 시대 구분이 머릿속에 조금 들어오면 그 다음엔 각 시대를 다시 세부적으로 조금씩 들어가면서 결국엔 뭐를 봐야 될까요? 작곡가와 작품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작곡가와 작품을 먼저 볼 수 없어요. 큰 지도 안에서, 서양막사라는 지도 안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세속음악에서 프랑스에 이제 트루바두르, 트루베르가 있고, 마이스터진거 뭐가 있고, 그래서 이태리에서 그 단성 발라타가 있고, 스페인에서 칸티가가 있고, 막 이제 이런 세속음악이 나오는 시기들이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모테트, 그러니까 12, 13세기에 이제 주로 나왔던 그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레고리오 성가의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는 별표를 한 서너 개는 치워 놓으셔야 돼요. 이 그레고리오 성가의 확장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히스토리는 항상 비포가 있다. 그 다음이 애프터가 있다. 그러면 그레고리오 성가는 비포가 되겠죠. 확장은 애프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변화에 주목해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확장, 횡적 확장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옆으로 늘어나는 거. 그러면 만약에 얘네들을 아까 옆으로 늘어나는 얘기는 여기 아직 안 했어요. 이거는 뭐였어요? 세로로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세로로 늘어나는 거고, 옆으로 늘어난다는 거는 이렇게 짧은 노래나 요 노래에 원래 가사가 없던 부분에 가사를 붙여서 막 더 장식을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자, 어떻게 나왔는지 볼까요? 우리가 여기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요거 한번 자료 봐주세요. 요거는 문제풀이반에서 올해 했었던 자료예요.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옆에를 보시면 중세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쭉 모아놨고, 오른쪽은 우리 교재의 내용을 모아놨어요. 자, 그러면 왼쪽에 나와 있는 거를 보시면 이 악보랑 관계가 있는 사람은 뭐냐? 자, 여기에는 사선보가 나와 있죠. 힘이라고 나와 있고, 그러면 거기 이제 사람들 이름이 나와 있는데, 조숙갱인지 아니면 기도다래존지 뭐 이런 이름을 쓰라고 하는 건 92년도. 아주 옛날 문제 스타일인 거죠. 이렇게는 요즘은 안 나와요. 자,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왼쪽은 기출이고 오른쪽은 우리 교재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중세에서 르네상스, 바로크까지 음악사의 발전 과정이다. 자, 그래서 중세 단선율 교회 음악으로서 전래 음악의 정비에 노력한 것으로 알려진 교황 그레고리오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데 너무 쉽죠. 그레고리오 성가예요. 그죠? 그리고 초기 다성음악으로서 완전 음정 중심의 병행 구조. 자, 그래서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성부 진행이 자유로운 구조, 한 음절에 여러 음들이 덧붙여진 구조. 자, 그럼 아까 멜리스마 얘기했잖아요. 요게 우리가 방금 얘기한 요 부분에 나오는 오르가눔인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클라우술라 부분이 독립되어서 상성부의 가사가 붙여진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거 뭘까요? 모테트이죠. 네, 그 다음에 르네상스 후기에,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는 굉장히 심플하고 2008년도니까 10년 정도 전에 나왔던 문제이죠. 2009년도 그레고리오 성가에 대한 설명.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죠. 2009년도부터 문제의 변화 흐름을 한번 보세요. 지금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거는 이제 논술문항이 1차, 2차, 3차로 시험을 나눠서 봤을 때 2차에서 나왔던 유형인데, 여기 헥사코드를 종류를 쓰고 그 다음에
거기 뮤테이션 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봐라. 그래서 여태까지 나왔던 이론사 중에 가장 자세하고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리고 이건 이제 그라우트에서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우리 교재에 나가면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사도 문제가 좀 나오는구나 정도를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 있고, 다음 악보에서는 그래서 이게 어떤, 방식의 헥사코드인지 종류를 쓰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었고, 다음으로 넘겨보시면 2012년에는 아까 얘기했죠. 다성음악의 발전 과정을 서술하시오. 자, 그래서 요런 식의 악보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악보를 보고 병행 오르가눔이구나 또는 클라우줄라구나. 근데 지금은 이거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before와 after를 묻는다고. 그러면 여기서의 before는 일단은 오르가눔이 제일 before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멜리스마틱 오르가눔 중에서 그러니까 멜리스마틱 오르가눔과 요렇게 가사가 비슷하게, 그러니까 리듬이 비슷하게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디스칸트 양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대조가 나타나는 음악을 거기에서 이제 요 대조적인 부분이 다 부분에 뭐가 붙었어요? 가사가 없던 것에 가사가 붙었죠. 이게 모테트의 못이라는 게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말을 붙였다. 그래서 이제 모테트가 됐고, 거기에 트리플룸이 있고 두플룸이 있고 테노르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삼성부로 발전해 가는 과정까지를 지금 물어본 문제예요. 악보를 파악하고 전형적인 악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사진처럼 악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시험에는 가장 전형적인 어떤 씬이 나와요. 그 씬을 보고 우리는 이 시대를 미루어 짐작하여 장르와 이 앞에 before와 이거의 after를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음악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레오냉의 성가에서 이렇게 가사가 붙는 방식과 다성음악화되는 과정이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뭐 디스칸트 양식이냐, 순수 오르가눔 양식이냐, 평성가 양식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 가사가 붙는 방식에 따라서 다성화되는 과정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의 문제가 최근 문제예요. 이제 2014년이니까.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제가 이거 문제 이제 쭉 한번 살펴봅시다 라고 했던 부분이 7번 보세요. 7번. 우리가 아까 제가 이 얘기로 여기까지 이걸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횡적 확장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악보를 보면서 어떻게 횡적으로 확장, 수평적인 확장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의미 있었던 부분이 A가 B처럼 바뀌었다. 그러면 확장이 됐죠. 이건 어떻게 확장된 걸까? 이제 이걸 쓰라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네모친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은 가사가 없던 거에 가사가 붙기도 하죠. 그리고 음들이 추가되기도 하죠. 그리고 다 같은 경우는 요 네모 되어 있는 그 입당송이라고 하는 그 앞에 나오는 부분의 앞에 뭐가 붙어요? 긴 다른 부분이 붙어요. 그렇게 해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이제 연극적인 부분을 이제 포함하는 그런 것으로 요 세 가지가 사실은 횡적 확장이라고 할 때 항상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장르를 쓰고 어떻게 발전했는지 쓰세요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나온다고요? 전형적인 악보를 가지고 나온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서양음악사를 공부하기 전에 스타일을 한번 보시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악보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악보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하는 거는 심화반에서 주로 해요. 교과서반과. 그리고 내용 자체의 흐름을 익혀서 일반적인 각 시대의 특징을 공부하는 거는 요 핵심 이론 때 공부를 할 거고, 그거보다 조금 더 들어가서 정리하는 거는 교과서반에서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번을 보되 마인드맵과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다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중세 중에서 어느 각각의 씬들에 대한 쫙 펼쳐진 그림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정도 모테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요 시대를 조금 우리가 포커싱을 두고 한번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지금 요 14세기는 이제 세속음악이 좀 발전을 해서 아르스노바라고 하는 것도 세속음악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 삼은 그 삼위일체를 얘기를 할 때 삼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본주의적인 사고라고 한다면 2분 리듬을 한다는 거는 이제 인본주의로 좀 넘어오고 세속화되는 그 시기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런 이제 음악이 요 한 100년 정도는 르네상스와 중세의 어떤 과도기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면서 우리가 고정 형식이라고 하는 이제 세속 음악들이 뭐 막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를 이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비를레, 발라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롱도다, 비를레다, 발라타다, 뭐 카치아다, 뭐 하면서 이제 막 이때 나오는 세속 그 장르들이 있거든요. 프랑스와 이태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장르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요거의 음악을 각각 이제 우리가 하나씩 얘기하기엔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대 구분을 대략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 시대도 요 앞의 시대와 요 뒤의 시대를 약간 나눠서 여기는 뭐라고 무슨 악파라고 해요? 부르고뉴 악파라고 하고 여기는 우리가 플레미시 또는 네덜란드 악파라고 해서 악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네덜란드라고 한다면 이거 다 지명이에요. 네덜란드 외에도 또 뭐가 나와요? 로마 악파가 나오고요. 이제 지역적으로 약간 다 차이가 나게 돼요. 그리고 베네치아 악파라고 해서 베네치아라고 하는 이제 이건 다 도시국가들이죠. 이태리에. 그 베네치아의 음악이 뭐의 출발점이 되냐 하면 바로크 시대의 출발점이 돼요. 그래서 바로크 시대를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1750년이에요. 1750년 바로크 시대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장르 몇 가지만 얘기해 볼래요? 이때 나온 거? 제일 대표적인 게 오페라, 그쵸? 오페라, 오라토리오, 칸타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대조가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미학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조그만 편성, 큰 편성 대조하는 거 뭘까요? 콘체르토. 그쵸? 콘체르토. 그 다음에 뭐 토카타, 후가 뭐 여러 가지 장르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쯤에서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화가 있죠. 근데 뭐 요거는 다음에 음악사 할 때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일단 시대 구별을 해놓고 여기는 우리가 중요한 이 짜임새나 이 외성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내성보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음악이 아까 얘기했던 짜임새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폴리포니에서 호모포니로 바뀌는 시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바로크 시대의 음악을 우리가 딱 들어보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비발디가 나올 거예요. 요거는 새소리를 넣었네요. 스프링이어서. 앞에 왜 이렇게 뭐가 길게 해놨지?
계속 나와요, 새소리가. 자, 새까지 날아가요. 자, 아래 저음만 들어보세요. 빰빰빰빰 하면서 계속 나오는 그런 것들이 계속 저음이고, 거기에 얹어진 게 화성이 통주 저음이고, 그 위에 멜로디가 막 노래를 하고 있죠. 자, 이게 전형적인 뭘까요? 호모포니의 그리고 통주 저음의 시대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선율적으로는 교회선법을 이제 여기까지는 교회선법을 주로 썼는데, 여기서는 장단조를 사용하는 시기이고, 선율적으로는 리듬적으로는 이거를 그라우트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누에가 실 뽑듯이 나가다가 이렇게 나오는. 자, 그래서 보통 리듬의 형태가 한 악장에 막 바뀌지 않아요. 하나의 그냥 그 형태로 일관돼서 리듬형이 그대로 계속 지속되는 그러한 형태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형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까지는 별로 형식 얘기가 없다가, 여기 이제 아르스노바 지나면서 고정 형식이라고 해서 시에 따른 형식이 이제 노래의 어떤 근간이 되는 그러한 걸로 롱도, 발라드, 뭐 비를레, 카치야, 뭐 이렇게 쭉쭉 나오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우리가 뭐 A, A, B, B, A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거가 A, B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은 다 가사와 관련 있는 음악에서 이런 형식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지나고 여기쯤 오면, 아까 그 콘체르토 같은 경우는 주로 무슨 형식? 리토르넬로 형식. 그죠? 그리고 오페라는 제일 중요한 게 요 호모포니를 통해서 가사 전달을 하면서 그게 어떤 극적인 부분들을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 앞에는 되게 멀티하게 폴리포니로 성부들이 계속 따라가고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노래가 나오고 얘네들을 뒷받침하는 이 호모포니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폴리포니도 여전히 승승장구해요. 어디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후가. 그래서 작곡가는 바흐나, 뭐 비발디나, 핸델이나, 누구예요? 라모나, 그 다음에 등등등 이제 나오게 되고요. 릴리나. 그래서 작곡가와 작품과 장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 되면서 그 이전 시대랑 뭐가 달라졌는가 하는 부분에 집중해서 일단 그 시대를 보다 보면 그 달라진 부분들이 굉장히 어떤 그 시대의 전형성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 시대와 이 시대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르네상스와 바로크는 굉장히 많은 음악 문헌들이 남아있는데 그걸 보니까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라고 하는 게 시험의 포인트예요.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래서 아까 횡적 확장을 했다. 그러면 원래 오르가눔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가로로 늘어났나? 어떻게 세로로 늘어났나? 자, 늘어났다, 확장됐다, 이런 건 다 뭐예요?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는 거죠. 이전이랑 달라진 거잖아요. 음악사에서 전형성이 중요하고 터닝 포인트가 중요하다. 이거를 잘 생각해 두시면 문제를 우리가 예상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자세하게 공부해야 돼요, 음악사가. 그러니까 국악도 좀 어려워지고 있고 서양 음악사는 어떨 때는 확 어렵고요. 어떨 때는 너무 쉽고 약간 공부한 게 어떨 때는 아까울 수도 있을 만큼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어떨 땐 너무 어렵게 나와서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자체 폭이 제일 큰 게 서양막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어려운 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요렇게 지나고 1750년부터 1900년을 우리가 약간 반 정도로 나누어서 여기가 1800년이라고 한다면 사실 베토벤이 서거한 해가 여기 어디잖아요. 그쵸? 근데 베토벤은 이제 후기 낭만과 고전에 걸쳐 있는 작곡가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이렇게 세 명의 3인방이 속해 있는 요 시기를 뭐라고 이름 붙여요? 네, 고전주의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이름을 붙이나요? 낭만주의라고 이름을 붙여서 19세기다. 그리고 여기는 18세기죠. 그래서 18세기 고전주의, 19세기 낭만주의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약간 시기가 겹쳐 있는 거, 이렇게 시대를 알고 그 각 시대에서 요즘에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겨울이 되고 나니까. 예.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이게 이제 겨울나그네 곡인데 이게 이제 낭만주의잖아요. 그런데 고전주의에 들어가는 곡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40번 교향곡 모차르트 곡인데요. 얘네 두 개가 스타일적으로 얼마나 달라요? 그렇게 다르지 않죠. 그쵸? 이거를 잘 모르고 들었다면 자, 요거는 한번 그러면 이게 고전인지 낭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고전일까요? 낭만일까요? 낭만이죠. 네, 환상교향곡의 일부인데요. 그런데 고전과 낭만을 나누는 근거가 단지 스타일만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쵸? 여기는 공통 관습 시대라고 그래서 우리가 들었을 때 아까 제가 딱 현대 들었을 땐 여러분들이 다 20세기라고 그냥 바로 얘기를 하셨죠. 근데 얘는 18세기인지 19세기인지 정확하게 나눠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음악적 어법은 공유하고 있는데 미학이 달라요.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그래서 그 음악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에 대한 차이가 약간 이들에 대한 그 양식적 차이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오는 장르들이 꽤 많이 달라지죠. 앞에는 이제 교향곡이라든지 현악사중주라든지 이런 거 중심으로 나온다면 이제 뒤에는 무슨 성격 소품이라든가 아니면 리트라든가 아니면 뭐 관현악도 대편성 완전 뭐 천인교향곡 같은 그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관현악이라든가 아니면 시와의 어떤 관계를 생각해서 심포닉 포임 같은 예, 그런 게 나오기도 해요. 자, 그리고 여기는 20세기 것 중에서도 지금 3시부터 수업이 있어서 아마 선생님 오신 것 같거든요. 저기 뒤에 거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로 이거는 이제 20세기 초반도 아니에요. 거기 번호가 보시면 20세기 1945년부터니까 그 후기를 얘기한 거고 그 앞에는 다양하게 무조음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조음악은 나중에 뭐가 돼요? 12음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또 뭐가 돼요? 총열이 돼요. 그리고 신고전주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그 밖에
여기 이 앞에 인상주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것들이 쭉 나와서 20세기 끝까지 이제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본 수업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되겠고, 서양음악사를 어느 정도 깊이로 기출이 나오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봤고, 어느 한 시대만 국한해서 봤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얘네들을 지식을 좀 구조화해서 볼 건지 살펴봤고, 그리고 음악사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전형성과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각 시대별로 섬세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가르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서양음악사는 이 정도 오늘 얘기를 하도록 하고, 내일인가요? 월, 화, 수, 목. 목요일은 저는 쉬고, 그 다음에 금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남은 시간들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